안녕하세요.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오늘은 아트페어로 이번 학기 세 번째 순서고요. 저희 센터에 참여 교수님으로 계시는 사범대학교 민병경 교수님 초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민병경 교수님은 굉장히 시니어시기 때문에 뭐 어디 학교 나왔고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범대학에 오셔가지고 융합 학습과학 전공 주임으로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인지, 의식, 학습 이런 고위 뇌기능의 그 신경 기전을 EEG라든가 MEG 그리고 fMRI 같은 뇌 영상 신호도 사용을 하시고 또 그 트랜스크레니어 경두계 전기 자극 TS라고 하죠. 폭넓게 이런 자극하고 최근에는 또 초음파 자극도 사용하셔가지고 인간에는 이제 비침접적인 퍼터베이션 연구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신경 조절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전두엽이라고 하죠. 인지적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하고 최근에 이제 사범대로 오셔가지고 뇌 기반 학습 과학 연구까지 계속 그 응용 분야까지 폭넓게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근에 오셨고요. 언제 오셨죠 정확하게? 작년 9월이죠. 그러니까 채 1년이 안 되셨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고려대학교에 저희 그 뇌인지과학과하고 이름이 비슷한 뇌인지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히 하셨는데 한국인지과학회 그리고 국제인지과학회 회장도 역임하시는 등 여러 가지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해오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융합학습과학 전공 초대 새로 생긴 거죠. 주임 교수님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도 그 청중들도 그런 분들이 꽤 오셨을 걸로 아는데 뇌과학, 인지과학, 교육학, 심리학,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민 교수님의 서울대 합류가 제 개인적으로는 디렉터로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새로 이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마X 이 장비가 원래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의 브레인 차일드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디퓨전 이미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뇌의 연결을 그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해상도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학습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어떤 외부의 인간 아주 자연스러운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퍼터베이션 메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결과로 어떻게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탐구를 하시는 쪽에 저희 센터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Non-invasive neuromodulation of thalamocortical networks in human cognition and conscious perception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민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신 이상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융합학과학 전공의 민병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대로 오고 학과 소속이 아니고 단과대 직속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융합적인 취지로 디파트먼트를 넘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 서울대가 가야 될 어떤 교육이랑 연구의 방향을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한 7군데에 견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정말 융합적으로 하는 연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연구실이 주로 해왔던 연구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에서 했던 연구들 그런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뇌파 연구를 맨 왼쪽에 보이는 삽살개 연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삽살개 당시에 제 기억에 그 경북대 하지용 교수님께서 토종 삽살개를 여러 군데에 이렇게 연구하라고 주셨어요. 예. 그 중에 한 군데는 여기 서울대 심리학과 이충길 교수님, 예.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강봉균 교수님, 예. 그리고 카이스트는 이제 김수용 교수님 내배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삽살개를 제가 잘 목욕을 시켜서 삽살개가 이제 고단하게 잘 때 가위를 들고 머리털을 자른 다음에 뇌파 전극을 붙이고, 제가 처음에 EEG 연구를 했던 그 2년의 삽살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뉴로사이언스, 뉴로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를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생체시계 수프라키아스메틱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그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뉴로바이올로지 공부를 하다가, 또 박사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독일 학생들인데요. 박사 디펜스 하고서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또 재미있는 이런 또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EEG를 연구를 했죠. 박사 기간 동안엔 EEG 하고, 그러니까 삽살개 때 EEG 공부하다가 중간에 신경 생물학 쪽 공부하다가 다시 뇌파 쪽 연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포닥 시절에 이제 초음파 연구를 해서 아마 이 내용도 이따가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내공학과에서 작년 8월까지 13년 6개월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박사 때 했던 EEG, 그다음에 MEG는 분석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닥 선생님들 도움으로 fMRI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였던 그 초음파 연구,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트랜스크레니얼 얼터네이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쪽 연구를 하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직을 하고 이쪽 서울대로 오고, 저희 학생들 방 꾸밀 때 이 가구 아저씨들이 엄청 머리를 쥐어 짜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지금 10-1동 308호에 그 EEG든 뭐 뇌자극이든 실험을 할 수 있는 방을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2개고 실험실이 2개인데, 하나는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유리창도 이제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원 교수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실은 첫 번째는 뇌 속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살라무스, 시상이라고 하죠.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상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비주얼 쪽으로 컨셔스 퍼셉션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토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 토픽은 아까 짧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침습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포닥 때 공부했던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고 해서 집속 초음파, 이 한 가지 어프로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뇌파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뇌파 생각해 보시면 교류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류를 동조시키는, 레조네이팅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AC가 교류니까 교류를 줘서 그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TACS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이 내용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는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우리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내공학과에 있을 때 저는 물론 기초적인 연구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공학적인 응용적인 연구를 또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요즘에는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챌린징 하더라도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시그널을 받아서 도구를 구동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해동 청담공학관에서 이 내용을 뭐 짧게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 인공지능 대학원 학술 교류회 거기서 2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저희 랩에
그 연구 토픽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난인베이시브하게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연구이고요. 난인베이시브가 있고 또 인베이시브가 있죠, 그죠? 뇌 속에 직접 전극을 심어서 뇌의 어떤 기능을 변화시키는. 네, 그 두 개가 다 지금 동시에 연구가 되고 있죠, 그죠? 난인베이시브는 우리 누구도 우리 두개골을 열고 피를 보면서까지 인지 기능을 제어하기엔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아직 그 두개골을 통과하는 신호들이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베이시브, 침습적인 그 뇌자극은 정확한 신호 제어와 정확한 신호의 그 메저링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개골을 열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난인베이시브, 비침습적인 뇌자극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연구는 뇌 그 껍질 부분인 코텍스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비침습적으로 뇌 심부를 자극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술로는 딱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집속 초음파, 그 기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ACS, 교류를 사용한 방법인데, 맥놀이라고 해서 두 개의 그 전극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은 2000Hz, 그다음 이쪽은 2010Hz로 자극을 주게 되면 두 개가 교차하는 영역은 그 차이인 10Hz 성분만 이렇게 우웅하고 맥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이제 이쪽 용어로는 템포럴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법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동물 연구도 끝나고 또 사람 연구도 몇 팀에서 끝나서 지금 퍼블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집속 초음파를 쓰던지 아니면 템포럴 인터피어런스 기반의 TAC 자극을 써서 비침습적으로 살라머스와 같은 뇌 심부를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죠. 저희 연구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제 그 살라머스 기반의 컨셔스 퍼셉션. 그 컨셔스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랑 이론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뇌에서 정말 랜덤하게 액티베이션이 디스트리뷰션 되는 현상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살라머스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살라머스가 어떤 제어를 받고 살라머스가 코텍스로 이렇게 뿌리는 현상이 매핑이 됐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라머스 중심의 컨셔스니스에 대한 연구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컨셔스니스의 또 여러 가지 상대 개념 중에 하나는 클리니컬하게 코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쪽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그 중에서도 컨셔스 퍼셉션에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토픽에서 비침습적인 그 뇌 자극, 근데 이제 코그니티브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한 이유는 뇌 자극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제어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뇌 자극을 강한 인텐시티로 하게 되면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인지 신경과학을 하는 분들한테는 약하게 자극을 주고 빠지면서 인지 기능만 변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인텐시티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HIFU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의 약자고, 그다음에 LIFU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로우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신경과학 하는 분들은 로우 인텐시티로 하시고, 병원에서는 이제 하이 인텐시티로 완전히 해당 영역을 멜트다운 시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포닥 때 했던 연구, 초음파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크레니얼 AC 스티뮬레이션.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뉴런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전자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뉴런이 일렉트리컬하게 스티뮬레이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런의 교란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기적인 교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전기적인 교란을 할 수 있는 게 트랜스크레니얼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커런트 스티뮬레이션 혹은 다른 말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적으로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게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에 붙어 있는 접두사는 비침습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죠. 스컬의 형용사인 크레니얼을 트랜스, 그러니까 투과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레니얼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앞에 붙는 단어고, 그래서 뒤에 정리하면 전기적으로 스티뮬레이션 줄 수 있고 또 자기적으로 스티뮬레이션 줄 수 있고, 전기적으로 스티뮬레이션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 그죠? DC가 있고, 그다음에 교류, AC가 있죠. 그다음에 랜덤도 있는데, 그래서 DC냐 AC냐에 따라서 T, DC, S냐, T, AC, S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마그네틱은 T, M, S죠.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가 교류이기 때문에 초음파 연구를 한 입장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초음파는 그냥 제 목청이 떨려서 여러분들 고막을 흔드는 미케니컬 포스거든요. 그래서 뇌 신경계에 초음파를 줬을 때 거기를 그냥 바이브레이팅, 미케니컬리 그냥 힘을 주어서 흔들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교한 뇌 자극이라든지 신경 제어는 초음파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AC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진폭을 우리가 레조네이팅, 동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이제 초음파 연구를 좀 하다가 최근에는 TACS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맨 끝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침습적으로 뇌신부를 모듈레이션하는 최근에 주목받는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다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인베이시브하게 자극을 하느냐, 뭐 에피듀랄 코티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두개골 바로 아래 두라메터라고 있는데 두라메터 위에다가 그냥 전극을 붙여서 자극을 주는 거고요. 역시 두개골을 열어야 되니까 인베이시브고, 그다음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은 그냥 뇌 속에다가 그 전극을 박아서 거기다 또 전류를 흘리는 이 두 개 모두가 이제 인베이시브한 거고,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두개골을 열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난 인베이시브합니다. 그 장단점은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소니케이션인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로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IR 마커라고 해서 이 피험자의 뇌의 MR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IR 마커를 통해서 이 트랜스듀서라고 하는데요. 초음파를 일으키는 방막인데 이걸 이제 뇌 두개골 쪽 어드레싱 접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점의 위치랑 MR 찍은 이미지의 위치를 저들이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인사이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 벌써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엔 또 고대 안암병원에 또 들어와서 병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한 인텐시티로 초음파를 주면은 그 타겟을 녹여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멜트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수전증, 에센셜 트레모 환자도 이렇게 멜트다운 시켜서 치료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방막 천몇 개의 방막들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실험용으로 이렇게 축구공을 생각하시면 그 위를 동그랗게 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속이라는 말을 써요. 집속을 쓰는 이유는 두개골을 투과할 때는 인텐시티가 약하게 해야지. 그래야만 그 티슈들이 데미지를 안 입으니까. 하지만 걔네들이 모여있는 초점은 가장 강하게 인텐시티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포커스드란 말 자체가 집속이란 뜻이고, 오른쪽은 이 방막 하나하나를 컴퓨터가 다 매니플레이션 합니다. 컨트롤 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어떤 지점을 타겟으로 어사인을 하게 되면 그 지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기가 됩니다. 주위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 에필lep틱 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PTG라고 한 펜틸렌 테트라졸이라고 하는 케미칼을 쥐에 썼거든요. 그럼 이제 쥐가 이따가 그림에 나올 텐데 발작적인 현상을 보이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쥐를 이제 눕혀서, 왜냐하면은 초음파는 매질을 통해서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줬더니 첫 번째 초음파를 주고 두 번째 초음파를 주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스파이크, 에필lep틱 스파이크의 개수들이 현저하게 유의적으로 줄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세타픽이라고 해서 세타파 역시도 여기 빨간 그 바가 초음파를 준 그런 G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음파가 그 뇌전증도 이제 감소시킨다라는 거고, 지금 비디오가 돌아가고 여기 보시면 배가 불룩불룩하고 숨쉬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막 절킹이라고 해서 에필lep틱 액티비티를 보이는 건데, 여기는 초음파를 받아서 얘가 이제 그런 그 뇌전증 현상을 안 보이고 그냥 배만 숨만 이렇게 불룩불룩 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들 뭐 뇌 모토맵 아시잖아요, 그죠? 그 해당하는 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초음파 자극을 주니까 여기 이제 지금 비디오가 들어갈 텐데, 꼬리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때로는 뭐 눈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에너지를 뇌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금 꼬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 퍼블리케이션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현상적으로 본 거죠. 이 쥐는 지금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로 와서 연구를 하는데 중추신경계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당시 또 미국에서도 어떤 또 사고가 있었고, 뭐 물론 저희 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말초신경계 쪽에 이제 연구를 했었죠. 초원에 이제 초음파 자극을 주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초음파 자극 파라미터 그 컨비네이션이 다양하거든요. 도대체 펄스 레피티션 프리퀀시라고 해서 얼마큼 자주 줄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인텐시티를 줄지, 또 얼마만큼 길게 줄지, 또 그 주는 시간 안에 얼마큼 듬성 줄지, 그 듀티 팩터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촉감각만 느끼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차가움, 또 어떤 때는 뭐 따뜻함, 또 심지어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뭐 통증 감각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매핑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은 고대 안암병으로 옮기셨는데, 신촌 세브란스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님 팀과 같이 했던 초음파 연구인데요. 당시 이제 에센셜 트레모라고 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떠시는 분들을 아까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쪽으로만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진우 교수님 쪽 그 팀은 그 DBS가 가장 유명한 팀이신데, 초음파 장비를 도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 여기 이제 수술 전에는 요 달팽이 같이 생긴데 이제 환자한테 그리라고 하면 손을 떠니까 이렇게 조금 불규칙하게 그리다가 초음파 자극을 주고 나서 동일한 분한테 그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잘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살라모스 쪽을 저희가 자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신촌 세브란스의 MEG 그 디바이스도 있었거든요. 그 MEG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손 떨림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그 손 떨릴 때가 액티비티가 하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서프레션이나 이니비토리 컨트롤이 안 되고 과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초음파 자극을 주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타일러 그룹도 그렇고 그 나알파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이런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이 잠도 못 자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헬멧 안에다가 초음파 장비를 넣어서 뒤에서 지휘관이 제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병사들 헬멧 안에 있던 초음파가 뭐 예를 들어 각성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쪽을 자극을 해서 연구비가 이쪽으로 많이 주어졌던 거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초음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뒤에 괜찮습니다. 신경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실제 뉴런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케니컬 포스로 뉴런을 네트워크를 흔들기 때문에 지금 연구는
그 mechanically gated 채널들 그게 이제 가장 그 언더라잉 메커니즘이라고 많이 밝혀져 있고요. 처음에 이 초음파 연구가 제가 이제 딴 슬라이드를 좀 더 준비해 왔으면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플러 기기가 있습니다. 도플러 기기는 혈액 속에 이제 산소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초음파를 줬을 때 반사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막 댔는데 사람이 갑자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 소리가 났다는 것 자체가 청각 신경계를 뭔가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초음파가 뭔가 신경계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초음파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교수님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흔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러드 브레인 바리어, 그죠? 그거 때문에 약이 뇌로 잘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초음파를 줘서 충격을 주고 흔들어서 틈이 벌어진 순간에 이제 약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메카니컬 포스에 의해서 흔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카니컬리 게이티드 이온 채널 그런 쪽으로 지금 가장 리즈너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그쪽의 그 마이크로스코픽 언더라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밝혀지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컨트리뷰션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ACS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휴먼 플러스 과제라고 한국연구재단에 과제를 수주를 해서 한 5년 연구를 했었죠. 마지막에 연구비가 한 83%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 마지막 마무리가 좀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TACS 연구를 하게 됐고 제 독일 지도 교수님도 EEG 쪽 연구자신데 저보다도 먼저 TACS 쪽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EEG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EEG는 패시브하게 리코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연구는 액티브하게 뇌 속에 에너지를 넣어서 매니플레이션하는 연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EEG의 그 쉐입이 AC, Alternating Current 쉐입과 비슷하고 또 물리학적으로 레저네이팅, 실제 레저네이팅이 된다는 결과 연구도 지금은 뭐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느냐, 뭐 90분 가느냐, 뭐 이런 롱텀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 그 자극을 디자인을 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이 인풋, 그 다음에 파란색 주변이 리턴 정보. 그러니까 DC면 어디가 애노드고 어디가 캐소드가 어사인이 되는데 이 AC는 교류기 때문에 그렇게 애노드 캐소드란 말을 안 씁니다. 인풋과 또 리턴 전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풋에 이제 전류를 주고 나머지 리턴이 그걸 n분의 1로 똑같이 그래서 제로섬이 되게끔 하는 거죠.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한 2000년대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2010년도죠. 그때는 이렇게 한쪽에 어떤 노드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뇌에서도 이제 한쪽 영역만 뇌를 자극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네트워크 레벨로 합니다. 그 네트워크 레벨로 하는 연구도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저희 연구실은 그냥 이제 시누소이달 웨브를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기억에서 뭐 전화와 번호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연구 아시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이제 이론도 그렇고 실제도 그런데 이 저주파의 페이즈에 고주파의 이제 앰플리튜드가 모듈레이션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특정 페이즈에 그 고주파 앰플리튜드가 온전하게 살아남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고 뭐 이런 것을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자극을 써서 이제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저주파가 한 6Hz까지 셋업하니까 고주파는 뭐 감마파 같은 경우 40Hz니까 보통 6, 7이 4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 넘버 오브 사이클이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연구에서도 이제 이런 자극을 썼고요. 실제 저희 연구실 당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스턴버그 테스트라고 해서 몇 개 보여주고 잠깐 쉬었다가 어떤 자극을 보여준 다음에 이게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제가 대표적으로 잠깐 보여주고 포즈 취하는 동안에 그 정보를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 그지?
메인테이닝, 또 리테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억에서도 ing형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워킹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과제가 이제 스턴버그 테스트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B9, 뭐 S3 뭐 이렇게 해서 한 7개 이걸 처음엔 3개나 5개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너무 잘 맞춰서 예. 그래서 한 7개로 늘렸는데 7개를 늘렸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문자나 숫자만 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잘 맞히니까 변별력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2개를 컨비네이션 했더니 그때 비로소 학생들이 차별을 보였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뇌자극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아까 자극을 만들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정확하게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왼쪽 거는 요즘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뇌의 그 뇌세포의 물성 뭐 그런 거를 다 인풋 값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MR 이미지까지 넣으면 그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극을 어디를 주면 뇌에서 어느 부분이 이 정도의 일렉트리컬 필드를 보이는지 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fMRI랑 연동했던 실험의 모습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어떻게 뇌자극 장비가 이 왼쪽은 EEG, 오른쪽은 fMRI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험을 하는지에 대한 도식도입니다. 이건 오피츠 그룹에서 한 건데요. 이따가 저희가 그 뇌자극을 이제는 그냥 아무리 교류라고 해도 그냥 이쪽 용어로는 페이스,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시대는 아니고 지금은 위상까지 고려해서 뇌자극을 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뇌가 이렇게 조금 약간 찌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뇌는 아니고 멍키, 리서스 멍키 뇌인데 원숭이 한 마리, 2마리에 대해서 한 번은 전극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3줄로 이렇게 심었고요. 이건 2줄만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 전극은 파란색 전극, 그다음 빨간색 전극, 그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템포럴 롭 쪽으로 까만색 전극. 이 까만색 전극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턴 전극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들이 빠져나가는 전극. 실제 전류의 인풋은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플롯이 그 시그널, 자극 시그널인데 파란색은 이 파란색 전극에 들어가는 거, 빨간색은 빨간색에 들어가는 건데 한 번은 인페이스를 주고 한 번은 90도 딜레이를 주고 그다음 한 번은 완전 아웃 오브 페이스 주고 한 번은 한 바퀴 돌아서 또 주고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그 전극들 안에 이제 시그널들을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히포캠퍼스 혹은 또 뭐 아미그달라 뭐 이런 쪽에 어느 순간에 어떤 페이스에 자극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지금은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45도, 45도일 때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서 특정 뇌의 위치에서 앰플리튜드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까지도 이 팀에서 자세히 보고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네트워크 와이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연구는 그냥 한쪽 지역만 자극하고 나머지 전체를 보는 건데 저희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냥 디폴트 상태일 때 우세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지 처리를 할 때는 센트럴 익젝트 네트워크가 우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둘 간에 서로 시소 관계, 엔티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어서 한쪽이 우세하면 다른 쪽은 이제 내려가 있고 센트럴 익젝트 네트워크가 우세하면 이쪽은 또 디폴트 모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량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서 뇌 자극을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는 뭐냐면 이 둘을 스위칭하는 역할을 하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라고 해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라 중에서도 이제 엔테리어 인슐라. 이따가도 이제 또 그 실험 결과에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워킹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워킹 메모리 시기에 그 45도 약간 partially in phase stimulation 준 거고 그 두 네트워크 사이에 두 네트워크라는 것은 센트럴 네트워크와 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완전히 아웃 오브 페이스 180도
그리고 얘네들도 또 이렇게 순서에 또 랜덤제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바꿔서 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센트럴 엑시트 네트워크보다 한 45도 조금 앞서서 이제 자극을 주게 했고, 얘는 완전히 뒤집어서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하는 그룹과 느리게 또 반응하는 그룹도 나눴어요. 리스폰스 할 때. 그랬더니 빠르게 반응하는 그룹은 이 센트럴 엑시트 네트워크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사이에 커넥티비티 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 C 그림도 이제 흥미로운 현상인데, 그 얼마큼 잘 그 워킹 메모리 태스크니까, 스턴버그 태스크니까 그 퍼포먼스 애큐러시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 측정을 했더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세일런스 네트워크 간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에 따라서 페이스트 그룹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 슬로우 그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뇌자극에 대한 거고, 뒤에는 이제 그 컨셔스 퍼셉션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적 관계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개요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EEG 공부를 했고, 이제 EEG는 MEG보다는 공간 해상도라고 하는데, 두개골 밖에서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뇌 속의 신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역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개골을 투과하는 전기적 속성을 투전율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적 속성을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투자율이 투전율보다 3배 정도 좋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개골 밖에서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역추적을 했을 때 그만큼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뇌 속의 어떤 신호에 대한 그 소스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는 EEG보다는 MEG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저는 살라머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MEG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뇌세포, 신경세포의 전자기적인 변화를 본 거고, 그 다음에 헤모다이내믹스를 보기 위해서 같은 패러다임으로 fMRI 연구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액티브하게 뇌를 자극해서 이 현상이 또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TACS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상간으로 계속 퍼블리케이션이 됐고요. 지금 인천공항 관제탑인데, 결국은 살라머스의 기능은 우리 뇌에서 이니비토리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지어 운동까지도 정보가 들어가서 컨트롤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라머스가 뭔가 의식적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살라머스를 둘러싼 살라믹 레티큘러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막이 있거든요. 사각 껍질 같이 되게 얇아요. 거기가 되게 중요한 살라머스의 이니비토리 그 이노베이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하나의 또 제가 캔디를 생각했던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마지막에는 이게 뭐 모양인지 색깔인지를 떠나서 유니터리 펄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적으로. 근데 재밌게도 살라머스는 뭐 비주얼 모달리티, 또 오디토리 모달리티 따른 서브 디비전이 다 나눠져 있는데, 살라믹 레티큘러 뉴클리어스는 모달리티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TRN, 살라믹 레티큘러 뉴클리어스가 어떤 컨셔스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제가 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쪽의 애니멀 스터디는 되게 퍼블리케이션이 중요한데 많이 돼요. 근데 사람 연구는 어려운 게 사각 껍질 같이 얇기 때문에 EEG, MEG, fMRI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마 연구가 많이 안 됐었고, 그 뇌가 대부분이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없던 게 있는 게 아니라 눌려 있던 게 디스이니비션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살라머스가 우리 전체적인 이니비토리 컨트롤을 하고 있다가 이제 풀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빛도 인식을 할 때 빛이 있을 때 커런트가 흘리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을 때 다크 커런트라고 하죠. 빛이 생기면 그 커런트가 중단되면서, 그러니까 뇌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없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눌린 게 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 왼쪽 그림이 방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다음 오른쪽 그림은 살라머스가 일단은 비주얼 코텍스로 정보를 보내죠. 다시 이 정보가 이터러티브의 루핑을 통해서 살라머스의 뭐 펄비나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그 프로세싱이 고차원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그 이론을 2010년도에 제가 썼거든요. 근데 당시 독일 지도 교수님 같이 쓰자고, 저 혼자 학생 때였으니까 지도 교수님 쓰신다고 하시다가 한 며칠 지나시더니 이론 논문을 써본 적이 없다고 저 혼자 쓰라고 하셔서
그래서 혼자 나중에 정리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비 오는 날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호수 같은데 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현상을 보다가 빨간색이랑 녹색을 우리 눈에 빠르게 깜빡이면 엄청 빠르게 깜빡이면 우리가 그거가 합쳐진 주황색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주황색이라는 색은 절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빨간색과 녹색이 이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간 거지 주황색, 오렌지색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뇌에서 정신작용으로 합쳐진 색이잖아요. 그죠? 이런 실험 디자인을 해서 해보면 우리 뇌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뇌가 정신작용으로 만든 어떤 표상과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실제 들어오는 표상 간의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LED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눈에 맞는 그 주파수 대역과 거의 근접해 있는 LED를 구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레티나가 그 녹색 디텍트하는 포토 리셉터랑 또 빨간색 디텍트하는 포토 리셉터가 거의 반반 배율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이제 바이어스가 안 되게끔 잘 행운스럽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실제 그 장비인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이제 당시에 에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 표준과학연구원 에미지 센터 가서 이제 이 장비로 패널을 만들어서 밖에서 보이는 거고 실제 에미지 룸 안에서 보는 건데 그 느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원래는 이 전구가 지금 5줄로 보이고 한 포인트마다 2개의 LED가 보이시는데 하나하나가 레드 그린이 아니라 LED 하나 안에 레드 그린 들어있고 다른 거는 흰색이에요. 왜냐면은 그 워시아웃이라고 해서 빨간색, 녹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얘네들이 그 마스킹이 안 되면 우리가 뭐 주스 먹을 때 빨대 딸기 주스 먹다가 그다음 커피 먹으면 섞여 들어오는 것처럼 중간에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흰색으로 그 워시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눈이 밝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 5ms에 그냥 갭을 둔 거죠. 그래서 보시겠지만 이제 빨리 깜빡이면 한 그 10ms로 깜빡이면 거의 대부분이 주황색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100ms로 깜빡이면 한 0.1초 간격으로 깜빡이면 빨간색, 녹색이 보이는데 중간인 50ml로 깜빡이게 하면 어떤 때는 같은 피험자라도 이번에는 주황색인가 하면 주황색 버튼 누르면 되고 또 어떤 때는 여전히 나한테 이번에는 빨간색, 녹색으로 플리커링하게 보여. 그럼 또 왼쪽 버튼 누르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EEG 신호도 따로 모으고 또 fMRI 이미지도 버튼 누르는 거에 따로 모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극은 동일한데 서브젝티브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한 번은 퓨전으로 느껴지고 다른 한 번은 난퓨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 패러다임이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제 뇌 사진을 제가 논문 쓸 때 그림으로 쓴 건데 그래서 요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기 뇌파를 측정하는 MEG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왼쪽은 이제 헤모다이내믹스 fMRI 연구를 해서 썼다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MEG 연구인데 이때 이제 연구를 보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 50ms로 깜빡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녹색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함께 하나의 세트로 묶으면 이게 주파수로 바꾸면 9.09Hz거든요. 정확하게 거기서 액티비티가 나왔고 재밌게도 살라머스는 6Hz에서 강한 서프레션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가설이 맞은 거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비주얼 코텍스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액티베이션을 보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검증을 했냐면 10ms는 엄청 빠르게 깜빡이는 거고 100ml는 느리기 때문에 10ml로 보여주면 대부분이 그 주황색으로 합쳐 보이고 그다음에 100ml로 느리게 플리커링 시키면 따로 보여주는데 50ml 조건 중에서도 서브젝티브하게 나는 합쳐 보였다라고 하는 그룹은 10ml랑 비슷한 액티비티를 보였고 그리고
50mm 중에서도 나는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 라고 하는 그룹은 100mm랑 동일한 그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모델도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 공동 저자였던 피노티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 위에 것은 살라머스가 없는 모델, 아래 것은 살라머스가 있는 모델을 했는데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살라머스 있는 모델이 위너가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베이시스 팩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3 이상이면 0.05 이상으로 유의한 값인데 이쪽은 7이고 이쪽은 4분의 1이어서 결론적으로 살라머스가 없는 모델보다 살라머스가 있는 모델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모델은 살라머스가 없고 두 번째 살라머스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면 이 두 번째 이 픽이 살라머스를 포함한 그룹이 피팅이 잘 됐다라는 결론이라서 이것도 추가적인 그 서포팅 에비던스가 되겠습니다. fMRI 연구를 했더니 이 둘을 퓨전과 나퓨전을 빼면 저희들은 살라머스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살라머스 액티비티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살라머스가 그 정도의 어떤 민감성을 또 반영을 물론 어떤 현상이 있지만 반영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베타 웨이시라는 값을 가지고 지금 이 깜빡이는 게 5초간 자극이 제시됐거든요. 그래서 베타 웨이시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재밌게도 LGN, 레트로제닉 뉴클리어스는 완전 살라머스에서 비주얼 인포메이션 첫 번째 들어간 영역이잖아요. 그죠? 비주얼 코텍스도 제일 첫 번째 V1은 둘 간 차이를 안 보였는데 하이어 오더, 펄비나라든지 그다음 V2, V4 이런 쪽에서는 그 다음에 차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고차원적인 뇌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인터널 프로세싱을 이제 반영한다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면에서도 컨시스턴트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2초 정도일 때 살라머스와 이제 코텍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라는 연구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코잘 모델링 연구도 했더니 재밌게도 퓨전에서는 이 V2, V4 펄비나 살라머스죠. 살라머스 하이어 오더인데 얘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하게 했고 더 중요한 것은 펄비나의 커넥티비티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니비토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탈라믹 레티큘러 뉴클리어스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서포팅 에비던스를 못 보더라도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탈라머스 안에 어떤 이니비션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자극을 해서 이제 봤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중심 키 노드거든요. 여기를 자극했을 때 이렇게 액티비티가 강하게 보였고 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펄비나 그러니까 이 가운데 패널이 그 뇌자극을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했을 때인데 펄비나라든지 또 여기 보이는 이제 이거는 센트럴 에그제큐티브 네트워크의 키 노드거든요. 포스테리어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였고 또 인슐라 중에서도 엔테리어 인슐라가 외부와 내부의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싱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이 엔테리어 인슐라 코텍스가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는 이 센트럴 에그제큐티브 네트워크랑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뇌자극을 통해서 개를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연구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센트럴 에그제큐티브 네트워크를 우리가 모듈레이션 할지 아니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모듈레이션 할지에 주로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진짜 키는 그 세일리언스 네트워크, 스위칭 보드 역할을 하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할 때도 너무 그 마지막 파이널 타겟의 모듈레이션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중간에 그 스위칭을 담당한 영역도 모듈레이션을 하면 또 더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이제 그 모듈레리티 이제 분석을 저희가 했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도소 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 센트럴 에그제큐티브 네트워크의 키 노드인 여기를 자극했을 때는 비주얼 코텍스 간의 커넥티비티가 유의하게 증가했어요.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반면에 이제 그
요 MPFC 쪽을 할 때는 요 안에 컨트롤 네트워크 쪽이 또 강화가 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뇌를 자극하냐에 따라서 그 뇌 안의 네트워크도 셀렉티브하게 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이제 왼쪽은 이제 앞에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이따가 나올 텐데 within 모듈 디그리라고 해서 이제 모듈 안에서 얼만큼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잘 하는지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도소 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자극할 때와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 자극할 때가 통계적으로 서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역시 이 노드 허브들 안에서의 어떤 커넥티비티도 뇌자극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레이티 분석은 뭐냐면 어떻게 얘네들이 세그리게이션, 클러스터링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게도 저희들이 했더니 이 뒤쪽과 또 이제 전두엽 쪽, 요 그다음 하늘색 쪽, 그래서 센서리, 그다음 어소시어티브, 그다음 레이트 오더라는 말을 썼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커넥티비티 모듈레이티가 오른쪽에 탈라머스만 더 관여를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른쪽 그 뇌가 그 이런 그 어떤 컬러 퍼셉션을 할 때에 또 혈류의 속도가 뭐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 또 이런 그 레티나를 통한 어떤 그 컬러 퍼셉션에서 오른쪽 방구가 더 반영한다는 연구가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하죠. 이렇게 라이트 레터럴리제이션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 연구실도 아직 장비가 도착하지 않았고, 어제 뇌파 장비가 도착해서 제가 처음으로 10-1동 308호에서 학생들이랑 이제 점검을 했었고, 이 뇌자극 장비도 이제 곧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맥놀이 현상이 바로 이 왼쪽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하고 싶으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살라머스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이제 자극을 해서 변화를 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침습적인 뇌자극 연구를 이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범대로 오게 돼서 제가 완전 그 기초 인지 신경과학 공부를 하다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창의성에 대한 연구. 우리가 이제 버버텀이라고 해서 자지자른 기억이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기억을 되는데, 창의성이 있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그냥 뼈대만 추려가지고 지스트라고 해서, 그게 보통 잠을 잘 때 렘 수면 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뇌자극을 통해서 셀렉티브하고 인텐셔널하게 뭔가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모리에 대한 연구는 지금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메모리 연구도 여전히, 메모리 연구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딜리션, 액티브하게 이제 딜리트하는 거, 뒤쪽은 아무래도 바텀업적인 프로세싱이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날 뭐 제가 이제 대치동 그 학원 그 어디죠? 거기 횡단보도 앞에 차를 대고 있는데 학생들이 10시 반인가 11시인데 엄청 막 지나가는 거야. 그 꼬마들이 그 깜깜한데.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얘기도 없이 말할 시간도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꼬마들이 고생만 하다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지금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원래 그 EEG에서 알파 전공이거든요. 알파가 사실 역사적으로 아무 일 안 할 때 나오는 파라서 아이들링 웨이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파가 가만히 있을 때 엄청 강한 이니비토리 수레바퀴를 굴릴 때 나오는 게 알파. 자극이 들어오면 그때 그 알파가 죽고 이제 딴 게 프로세싱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라머스도 그런 거고, 지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알지만, 이때 비로소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가 정리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과학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뉴로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뭐 알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대치동 학원 강사분들도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뭔가 창의성도 있고 학생들도 시간도 잘 활용하고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fMRI 연구를 통해서 뇌 영역별로 어디는 뭐 디시전 메이킹, 어디는 링귀스틱 프로덕션, 러닝 메모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뇌자극은
너무 이렇게 환경이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타겟팅만 잘하고 단지 이제 그 스티뮬레이션 파라미터를 얼마 그걸 이쪽 용어로 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낚시터에 가도 여기서 어떻게 고기가 잘 잡히고 저기서 안 잡히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아직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니까 백그라운드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길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경사가 이제 좋을 때 언론 리스트도 깨울 수 있고 이거는 아까 휴먼 플러스 과제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클로즈 루프라고 해서 결국은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또 동시에 뇌자극 파라미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업데이팅을 하게끔 신호가 그 안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능 좀 어려운 용어인데 만약에 메모리 퍼포먼스를 어떤 지수로 만들고 그 지수의 목표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인공지능 연구에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손실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에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뇌자극 파라미터를 업데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으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퍼포먼스의 값에 근접할 수 있게끔 계속 루핑을 돌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앞에 마이크에 불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TACS로 이제 그 다른 타겟팅 에리어를 이제 스티뮬레이트 할 때 예. 어떤 프리퀀시를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그 선택한 프리퀀시 베이스는 어떤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워킹 메모리 말고도 뭐 랜덤 키네마틱 도트 연구도 하고 퍼셉션 연구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워킹 메모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제 스턴버그 과제를 시키고 그때 이 피어음자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내는 세타 프리퀀시,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또 감마 프리퀀시, 아까 그 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X축은 저주파 페이스, Y축은 고주파 앰플리튜드에 서로 가장 액티비티를 강하게 보인 쪽이 블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제일 중심을 저희가 감마파로 잡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죠. 퍼스널라이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 과제를 실행했을 때 가장 강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세타파의 페이스, 그다음에 하이 감마의 앰플리튜드. 그래서 주파수를 일일이 다 해서 이제 반영을 했죠. 그러니까 TAC 하시기 전에 태스크 네, 맞습니다. 이제 EEG를 해서 거기서 가장 스트롱하게 나오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인디비주얼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알파파 연구에서도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라고도 하고 세타도 했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스턴 대학교 라인하트 교수님 지난번에 와서 하신 분 말씀으로는 그 퍼스널라이즈를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너럴한 어떤 주파수, 예를 들어 세타 연구면 세타에서 뭐 대표적인 주파수, 그다음에 뭐 알파 연구면 알파의 대표적인 주파수,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최근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 추세고 그 전까지만 해도 피험자마다 개인화된 주파수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원래 시작은 이제 그냥 그 representative frequency 하나 해서 하다가 그 다음 이제 트렌드가 이제 personalize로 갔다가 근데 다시 최근에 다시 또 아직은 공개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논의는 안 됐지만 라인트 교수님이랑 저랑 얘기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뇌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알파파 연구가 8에서 13Hz, 12Hz까지를 예전에는 그냥 평균을 냈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 효과가 있었는 것도 희석이 돼서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9Hz가 그 사람의 알파파, 어떤 사람은 11Hz가 그 사람의 알파파. 그 후부터는 피험자마다 고유의 알파파를 뽑아내서 통계를 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아까 그 비주얼 플리커링 그 네. 실험 결과를 네. 그 이미지로도 보시고 fMRI로도 보셔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요. 네. 혹시 그 fMRI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을 MG로 가져갔을 때 어떤 오실레이토리 이펙트가 비주얼 콜텍스와 팔라머스 그리고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게 혹시 관찰을 하셨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MEG랑 fMRI는 타임 스케일이 너무 커서 같이 해석은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해석한 것은 MEG의 결론은 결국은 이니비션이거든요. 살라믹 이니비토리 컨트롤이 인발브를 했다. 퓨전 퍼셉션에서는. 그리고 fMRI에서도 뭔가 살라믹 여기 펄비나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펄비나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이 플롯이 역전이 돼 있어요. 빨간색이 퓨전이고 파란색이 난퓨전인데 역전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이니비토리 인발부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 만약에 둘을 엮는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저희 가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살라머스가 인발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라머스 역할이 이니비토리 컨트롤을 이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컨시스턴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니비토리 이펙트라고 했을 때 그 MEG에서 봤을 때 예상하셨던 대로 알파 오실레이션 쪽 이런 결과가 있는지 여기서는 이 살라머스를 유심히 보시면 6Hz거든요. 네, 6Hz는 살라머스의 랭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라머스의 선형 연구를 보면 살라머스 안에서는 6Hz가 보이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6Hz에서 파란색의 강한 서프레션을 보였고 이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9.09Hz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 코텍스는 지금 프리커링이라는 자체가 EEG 연구에서도 스테디 스테이트 비주얼 이북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 비주얼 거의 V1에서는 꼼짝없이 그냥 피지컬리 드리븐 돼서 주파수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정확히 잡힌 거고 그 내용이고 이제 살라머스는 그 살라머스만의 랭귀지인 6Hz의 이니비션 보인 거고. 제가 하나 예. 지금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청중들하고도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살라머스하고 콜텍스 사이에 이렇게 이니비토리 다이나믹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애니멀 스터디의 중심으로 특히 보면은 네. 살라머스의 그 파트도 이렇게 그 뉴클리어스마다 네. 브레인하고 커넥티비티 그 맵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 같은 경우는 예, 그 엔디 뉴클리어스랑 맞습니다. 굉장히 리커런트 커넥션을 맞습니다. 가지고서 예, 이렇게 할라사 그룹 같은 연구들 보면 맞습니다. 예. 그 이니비토리보다 훨씬 다양한 크로스 레귤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네. 어떤 뭘까 그라운드가 있을까요? 탈라모코리컬 이니비토리 다이나믹스 이렇게 특정하시는 그런 거가 제가 좀 놓친 부분.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니비토리 컨트롤을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가 자극을 물리적으로 레드 오 그린만 줬는데 머릿속에서 오렌지라는 색깔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뭔가 퓨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또 페이스 메이킹이라는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이 싱크를 이루거나 그런 현상을 일으키려면 이니비션이 주로 뇌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포지티브한 어떤 그 커넥션의 증가도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살라머스의 기본 역할이 이니비토리 컨트롤이 이어서 이니비션에 의해서 퓨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가 MEG 연구를 하고 보니까 완전 그 서프레션을 보였거든요. 지금 색깔이 이 합쳐 보일 때가 이제 완전 파란색이 진한 걸로 보였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니비션 쪽에 더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패러다임에 국한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학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